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난군으로 꼴머슴을 택한 어느 양반 여인의 사연입니다. 여인은 부모님을 해친 철천지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긴 세월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어디선가에서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이야기가 약간은 섞여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서로 조금씩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보고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광해군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강원도 강릉에 홍장이란 진사 양반이 살았는데 두 딸만 두었다. 딸들은 모두 인물 좋고 총명하였는데 큰딸은 친자식이었지만 작은 딸은 양녀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다. 한양에서 벼슬 살던 중마고우가 어떤 벼슬아치의 농간에 빠져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됐는데 풍토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소식을 들은 부인이 어린 딸을 홍진사에게 맡기고 남편을 수발하러 갔는데 그녀가 도착하던 날 남편이 죽었다. 눈앞에서 부군의 죽음을 본 여인은 심화가 끌어올라 자리를 보전하고 누웠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을 따라가고 말았다. 그래서 친구의 딸은 홍진사의 작은 딸이 되었다. 혼인할 때가 되자 홍진사는 문벌 좋고 인물 좋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자리는 그쪽에서 꺼렸다.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사연이 퍼져 있기 때문이었다. 죽은 친구를 볼 낯이 없는 홍진사는 딸의 혼인 문제로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딸이 그 기미를 눈치채고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나요? 내가 알 바 아니다. 좋은 신랑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시나요? 그렇다. 제가 이미 마음에 정해놓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홍진사가 꾸짖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혼인이란 일륜지 대사라. 부모의 명을 따르고 중매인의 말을 들어야 옳거늘. 지금 너는 제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골라놓고 이처럼 부끄럼 없이 말하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앞마을 객점에 기거하고 있는 머슴총각이 바로 제 난군입니다. 머슴총각은 고아였다.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돌아다니다가는 나이가 들면서부터 객점에 꼴머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소를 먹일 여물과 콩깍지를 거두어 드릴 때마다 번번이 홍진사의 집에 왔으므로 익히 아는 얼굴이었다. 홍진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어찌 양반집 자식으로서 그런 근본도 없는 주막집 머슴에게 시집 가려고 한단 말이냐? 아버지께서 만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맹세코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을 설득했다. 저 아이에게 필시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안목이 보통이 아닌 것은 평소 겪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집안이 망했구나. 망했어. 집도 절도 없는 객점의 머슴을 사위로 삼고서 무슨 면목으로 양반으로 행세하겠는가? 하지만 어떡하겠는가? 아내가 계속 설득하자 홍진사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다. 2, 3일 후 아무것도 모르는 객점 총각은 멱서리를 메고 결을 거두러 왔다. 사랑채에 있던 홍진사가 총각을 불렀다. 너 잠시 좀 들어오너라. 불시에 부름을 받은 총각이 두꺼비처럼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데 홍진사가 물었다. 자네 본래의 거주지는 어디며 성씨와 본관은 무엇인가? 본관은 전주이고 성은 이가인데 대대로 아무 고을에 살다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전주이 시인이 상놈은 아니구나 생각한 홍진사는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내 사위가 되겠느냐? 쇳내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싫지는 않으냐? 어찌 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진사는 총각의 이름을 이기라 지어주고 길리를 잡아 혼례를 치렀다. 저승에 있는 친구 부부를 위해서라도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려 했는데 그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었기 때문에 진사는 여전히 마음이 좋지 못했다. 더부룩하니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그러나 딸은 달랐다. 뭐가 그리 좋은지. 혼이 나는 날 온종일 방실거리더니 그날 밤 신랑과의 동침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앉아서는 정색하고 신랑을 깨웠다. 신랑이 일어나자 세수하고 갓을 쓰라고 하였다. 신랑이 갓을 쓰고 나자 말했다. 노복을 불러 도끼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집지을 제목을 베려고 합니다. 신랑이 그녀의 말대로 하였다. 진사가 그 말을 듣고 딸에게 물었다. 제목은 왜 갑자기 배려느냐? 새 같은 미물도 집이 있는데 어찌 사람으로서 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서라, 집은 내가 마련해 주마. 진사는 곧 집 너댓 칸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사서 자기 집 이웃에 터를 잡아 집을 지으려 하였다. 그러자 딸이 말했다. 저 고개 너머에 있는 한섬지기 밭은 제가 매년 보았지만 풀만 무성하고 곡식은 잘 여물지 않습니다. 그 밭 한쪽 구석에 오두막을 지으려 합니다. 그 땅을 빌릴 테니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10년간 도지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사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딸은 또 요구했다. 제가 만일 문벌이 좋은 집으로 출가했다면 아버지께서 큰돈을 들여 살림 미천을 해주실 터지만 저는 뜬 재물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솥과 그릇, 동이와 바가지만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날마다 한 대박의 쌀과 엽전 5잎을 10년만 대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진사는 말없이 대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신랑과 함께 그 집을 꾸려갔다. 그때 그들 나이는 둘 다 20살 동갑이었다. 그녀는 신랑에게 다짐하였다. 제가 앞으로 난군에게 죽을 일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말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말해보. 제가 조석기니를 꼬박꼬박 챙겨 난군을 굶지 않게 할 터이니 난군은 매일 걸음 한 삼태기를 주워오고 뗄나무 한 짐을 해오며 집신 한 켤레씩 삶는 일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동안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소. 알겠습니다. 10년입니다. 그녀는 끼니를 준비하는 틈틈이 길쌈을 하였다. 또 토지를 살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섬지기 밭의 심을 종자로는 참기 심한한 것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밭 가는 일은 인부를 사서 하였고 김 매는 일은 몸소 하였으며 베어서 실어들이는 일은 남의 힘을 빌렸고 거두어 저장하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하였는데 매년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정에서 날마다 대주는 쌀과 돈 중에서 남은 것과 자신이 농사지어 쓰고 남은 것들을 월변으로 길미를 놓았다. 이렇게 하여 목표의 연한인 10년에 이르자 재산이 수만금이 되었다. 드디어 오두막을 헐고 좋은 목재의 기와를 덮어 동도에서 제일 가는 집을 짓게 되었다. 그녀는 빌렸던 밭을 되돌려주고 날마다 받았던 쌀과 돈도 각각 360도와 360관으로 계산해서 되돌려 주었다. 부부는 그동안 아들을 2명 낳았는데 꽤 영리하여 가르칠 만하였다. 그녀는 난군과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다시 다짐하였다. 부자만 되어서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만에 재산을 모았고 당신은 30살의 부자 영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10년을 한정하여 불철주야 날마다 글을 읽어 40세에 문장이 뛰어난 선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새삼스레 그를 잃겠소? 그렇다면 저는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가만히 아내를 쳐다보고 있던 신랑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언제 틀린 적 있소? 당신이 원하니 한번 해보리다. 그녀는 이에 늙은 선생 한 명과 젊은 선생 한 명을 구하여 노 선생은 낭군을 가르치게 하고 젊은 선생은 두 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남녀가 유별한지라 그녀는 주렴 사이로 두 선생에게 부탁하였다. 선생님의 식구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와 같이 지낼 것입니다. 학체는 1년에 100냥을 내되 복리로 10년을 계산하여 큰 재물을 만들어서 가산 일구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성심껏 지도하여 공덕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선생의 지도 밑에서 제자들은 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여인의 남편은 6, 7년이 지나자 이미 물리를 얻어 경서의 미묘하고 심오한 뜻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머슴 총각의 앙상한 얼굴은 아담하게 되고 부르튼 수족은 부드러운 부추처럼 변하여 어느새 당당한 선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향시와 경시의 차례로 응시하였는데 쉽게 급제하여 마침내 진사가 되었다. 10년의 연한이 찾아 소를 잡고 술을 빚는 등 크게 손님을 모아 기쁨을 자축하였고 행장을 꾸려 서당 선생들을 보낼 때는 그 이자와 아울러 각각 5천 관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두 아들은 그를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였다. 선으로 장가들여 신부를 맞이하니 경사가 마을에 넘치고 기쁨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녀는 또 낭군에게 청하여 약속하였다. 이미 부자가 되고 또 글을 읽어 진사가 되셨습니다마는 객점의 꼴머슴이란 칭호는 매우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이 40이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좋은 계획을 세운다면 따르시겠습니까? 무조건 당신의 말대로 하겠소. 너덧 쌀박기 살진소에 갈비 7짝을 가져다가 4짝은 계피, 고추, 생강, 마늘, 기름, 장 등의 양념을 넣고 구워서 모두 육포를 만들고 3짝은 조피, 꿀, 청궁, 당귀, 겨자, 소금 등의 양념을 타서 모두 육회를 만드십시오. 육포는 수천 조각이 되고 육회는 500합이 되게 말입니다. 집은 이미 애들에게 맡겼으니 우리 부부는 돈 5천냥을 싸고 육포와 육회를 싣고서 한양에 올라가 몇 년만 살면 객점의 꼴머슴이란 이름이 마침내 없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한양에다 안팎채가 있는 집을 구했는데 신랑은 몰랐지만 집은 바로 당대의 간신 이이첨의 집 뒷담 밖에 있었다. 부인은 낭군에게 주의시켰다. 나는 한두 명의 하녀와 안채에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할 터이니 낭군께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바깥 사랑채에 앉아서 날마다 성현의 경전을 읽어 깊이 탐구하고 혹 글의 뜻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대로 깨우쳐 줄 것이지만 조정의 이해관계와 관로의 인면 문제 같은 것은 일체 간섭하거나 언급하지 마십시오. 한양집에서 산 지 한 달 남짓 되는 어느 날 어떤 하녀가 안채에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었다. 부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 하녀는 이 대감집 하녀라고 대답하였다. 부인은 그 하녀를 깍듯이 대하고 장롱 속에서 육포 한쪽을 꺼내 하녀에게 주니 하녀는 그 육포를 가지고 돌아갔다. 이이첨의 노모가 육포를 맛보더니 감탄하며 물었다. 참 특이한 맛이구나. 이것은 어디서 난 육포냐? 하녀가 대답하였다. 뒷집에 가서 얻어왔어요. 그 육포는 5가지 맛이 다 상쾌하여 입에 넣으면 눈처럼 사르르 녹았다. 이이첨 대감집에 온 식구가 그 육포 한쪽을 나누어 맛보고는 모두 감탄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보통 맛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구해서 대감의 상에 차려놓을 수 있을까? 이튿날 아침에 이이첨의 노모가 한여를 시켜 정갈하였다. 댁에서 여기에 와서 사신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찾아뵙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제가 성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집 하녀가 천상의 선물을 얻어왔더군요. 만일 저장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인은 선뜻 허락하였다. 천인의 집이 외람되이 귀댁과 이웃을 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먼저 찾아뵈어야 도리인 줄 아오나 원래 여염집 신분이라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귀댁이 먼저 찾아오시니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육포는 매일 한 조각씩 드려 반찬을 돕겠습니다. 이때부터 하인들의 왕래가 날로 잦아졌다. 부인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니 그들은 돌아가서 진사의 문학과 부인의 덕행을 크게 칭찬하였다. 하루는 이이첨이 하인들을 이끌고 진사의 집을 방문하였다. 진사는 사랑채에서 내려가서 이이첨을 맞이하여 자기 자리를 비워 앉히고는 머리 숙여 절하는 등 갖은 정성을 다하였다. 같이 앉아서는 경서의 뜻을 말하고 성인의 법을 토론하였는데 조금도 저속한 티가 없고 밝고 화평한 기운이 겉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의젓하고 독실한 군자였다. 이이첨은 진사를 보자 매우 아름답고도 고결하다고 여겼다. 진사와 이이첨이 마주 앉은 지 한참 만에 안에서 술상이 나왔다. 술상은 술안주와 과일뿐이었는데 그 중에는 육회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이이첨이 술 한 잔을 들고 나서 육회를 집어다가 맛을 보니 그 맛 또한 독특하여 전일에 먹던 육포 따위와 비교가 안 되었다. 이이첨이 집에 돌아와서 모친에게 말하였다. 이익은 참으로 노숙한 선비였고 그 집에서 제공한 육회 또한 생전 처음 먹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부인은 또 하인을 시켜 진사댁에 문안하고 육회를 청하였다. 부인은 또 문안에 대해 극진히 답하고 육회를 날마다 한 접시씩 보내주었다. 어느 날 아침에 노부인이 이첨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 옆집의 선비를 조정에 청거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다시는 끌어올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무렵 부인은 낭군에게 일렀다. 오래지 않아서 추천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에서 3번까지 부르면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사은숙 배하시되 인사가 끝난 뒤 이이첨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임금께 상소하십시오. 이미 주객이 정해지고 교분 또한 범상치 않은 데다 나를 추천하여 드러나게 하였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신랑에게 큰절하였다. 신랑이 놀라서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십 년간 당신에게 말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죄를 묻고 쇳내를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이첨은 저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다음 부인은 이이첨의 농간에 빠져 무고한 친정아버지가 제주도에 귀양 간 일과 풍토병에 걸려 죽은 일, 그리고 아버지의 병을 수발하러 갔던 어머니 역시 제주도에서 심화병으로 죽은 일을 말했다. 그런 다음 10살 어린 나이에서부터 거의 50이 다 된 지금까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계획을 꾸몄던 일과 신랑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계획을 진행했던 일, 그리고 수십 년간 신랑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것에 대해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어찌 부모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저의 삶은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아내의 몸을 껴안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말 안 하기를 잘했소.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계획대로 따르겠소. 나 역시
간융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켜 출세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니 당신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니까 실망하게 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당신의 말을 따르려 했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소. 임금 앞에 나아가면 간신 이이첨의 죄악에 대해 백성들을 대신하여 다 따져서 낱낱이 상소하겠소. 이윽고 침낭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남대 즉 사원부 대간으로 발탁하여 불렀다. 그제야 이익이 조복을 갖추고 임금에게 나가서 사원 숙배하고는 간신 이이첨이 나라를 그르친 죄를 조목조목 성토하고 물러서니 이이첨의 패거리가 무리를 지어 일어나 그를 죽일 계획을 꾸몄다. 소식을 들은 부인이 바로 움직였다. 급하게 되었습니다. 갓을 벗어 성문에 걸어두고 오늘 밤으로 속히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놓았으니 장작에 옮겨 타고 마침내 천하의 간신 이이첨에게까지 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그놈이 타 죽는 것을 기다립시다. 생각한 대로 일이 끝나면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마치도록 합시다. 부인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이이첨을 비롯한 공공의 적들이 모두 잡혀 처형되었다. 이때 온 나라를 통틀어 임금 앞에서 맨 처음 드러내놓고 이이첨을 논죄한 것이 바로 이익, 즉 이대관의 상소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때부터 은미한 일이나 드러난 일을 막론하고 모든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조정에 알려져 여러 번 좋은 벼슬에 청거되었다. 하지만 이익은 들에 나가 농사짓고 아내와 해로하는 일에 몰두할 뿐 한 번도 청거에 응하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